네,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. 최근에 시장에서 인플레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뭐 다 꺼진 줄 알았던 인플레 불이 잔불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요. 오늘 KB국민은행 장재철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. 네. 자, 지금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 발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불과 한 주일 사이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특히 이제 또 스티키 CPI가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스티키 CPI가? 네, 뭐 물가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냥 뭐 CPI, 예, 헤드라인 CPI, 근원 CPI 있죠. 또 근원 핵심 물가 CPI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슈퍼마켓을 가보면 어떤 상품은 매일 가격이 바뀝니다. 예를 들면 채소 같은 경우에 농산물들이죠. 그렇죠. 그리고 주유소를 가도 기름값이 매일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데 또 어떤 상품들은 몇 달이 지나도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. 그래서 보니까 2004년도에 그 로체스터 대학과 스탠퍼드 대학에서 두 교수가 그리고 빌스 앤 클레나우 이 두 교수가 소비자 물가 항목에 있는 품목들을 쭉 보니까 약 50% 정도는 평균적으로 약 한 4개월 안에 물가가 이렇게 변하는데 나머지 또 반 정도는 뭐 5개월 이상, 어떤 경우에는 뭐 20개월 동안도 물가가 가격이 유지되는 걸 본 겁니다. 그래서 왜 이렇게 이 가격의 변동에 차이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이 스티키 프라이스, 물가가 잘 변하지 않는, 가격이 잘 변하지 않는 이러한 물가들은 향후에 인플레이션 기대를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해서 그렇게 좀 고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. 그래서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짐작을 할 때 이러한 스티키 프라이스, 좀 경직적인 물가들이 보는 게 좀 타당하다. 이런 분석이 좀 있었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스티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스티커를 흔히 생각하는데 끈적끈적하다 잘 딱 붙으면 안 떨어져. 안 떨어진다 이건데 반대가 플렉서블인가요? 맞습니다. 예, 나 말씀드렸듯이 약 한 반 정도의 그 품목들의 가격은 뭐 빠르면 한 달 안에도 조정이 되고 아니면은 길면 한 4.3개월, 4개월 안에 조정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플렉시블 프라이스라 하고 해서 그쪽으로 또 분류를 하고요. 나머지 또 반 정도는 스티키 프라이스다. 그래서 스티키 CPI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보니까 1월 CPI 중에서 스티키 CPI가 6.7% 전년 동기 대비 그 최고치를 찍었어요. 네, 그러니까 맞습니다. 인플레가 우리 기대만큼 내려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 스티키 CPI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예,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잘 안 내려오니까 전반적인 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내려오거나 지난 1월 달에 소비자 물가를 보면 전월보다 전월 대비로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소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하강을 하다가 다시 이제 리바운드하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이 우리 한국의 그 소비자 그 태도 조사를 하면서 소비자 물가를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사를 했는데 다시 4%대로 올라왔습니다. 미국도 미시간 대학에서 조사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. 이런 것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스티키 프라이스들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계속 올라온 그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자, 우리가 시간을 한 2년 전으로 돌이켜보면 2021년 6월이었나요? 그때 CPI가 막 올라가는데 연준이 특히 파월 의장이 일시적인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그 오판 때문에 아주 비싼 대가를 치렀는데요. 근데 그때도 스티키 CPI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연준은 어떻게 바라볼까요? 그 점이 최근에 이제 뭐 연준 주요 인사들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의 그 물가 압력이 생각보다 강하다. 그리고 지금 뭐 스티키 프라이스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6.7%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보면 6.4% 정도 되거든요. 여기서 헤드라인 그 CPI 그러니까 전체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보다는
이 스티키 프라이스 레벨이 높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렇게 고물가 수준, 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그렇죠. 있지 않을까. 예. 빨리 생각보다 덜 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는 것이고요. 그러한 것이 연준의 그 통화 정책에 있어서 정책 금리를 올리는데 아마도 예상했던 것보다 한 번, 두 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. 이러한 우려를 가져오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지난 2주 동안의 그 분위기가 확 달라진 그런 네네네. 배경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스티키 하니까 또 이제 스티커라는 거 뛸 때 보면 네네. 띄고 나면 아주 끈적끈적하게 남아 있잖아요. 잘 안 떨어지고 네네. 뭐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자,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아주 중요시한다는 1월 PC 개인 소비 지출도 이번 주에 발표되는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? 네, 지금 전월 대비 약 한 0.5%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전월 대비 0.5%면 상당히 높은 뭐 거죠. 곱하기 12 하면 뭐 6% 보통 가 연율로 하면 6% 되는데 전년 동월 대비로 하면 한 5%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이 PC 인플레이션이 앞에 나왔던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생산자 물가도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이 PC 인플레이션에서 한 20% 정도 차지하는 것이 의료비입니다. 이 의료비가 앞으로 좀 올라갈 개연성이 좀 있고요. 그리고 뭐 교통비라든지 뭐 항공료 이러한 것들도 계절적 요인으로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뭐 추가적인 상승 내지는 굉장히 이제 스티키하게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금 전반적인 컨센서스입니다. CPI는 보통 이제 그 공급 측면에서 물가의 가중 평균을 한 거라면 PC는 소비자가 실제 지출하는 거로 이게 네. 평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그 기대 인플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. 예, 맞습니다. 예, 아무래도 이제 소비와 관련된 지표니까 아무래도 연준이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기대 거고. 인플레가 아주 직결되니까. 네.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물가도 PC 인플레이션입니다. 예, 그렇군요. 자, 근데 이제 최근 미국 경제를 보면 뭐 노랜딩 무착륙 얘기 나올 정도로 경착륙 얘기는 쏙 들어가고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아주 상당히 많아졌는데 물가와 경기가 같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. 물가는 높은 상태로 가면서 경기도 꺼지지 않고 그냥 유지되는 뭐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.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.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난해 3월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고 그리고 사실 통화 정책에서 그 정책 금리가 긴축 단계로 넘어가는 게 작년 한 9월부터였거든요. 벌써 뭐 보면은 뭐 6개월 정도, 6개월 정도 지났으면 점진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지난달 그 소매 판매 보면은 명목이지만 전월 대비 3%씩 막 늘어나고 이러니까 사실 경기는 생각보다 덜 죽고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그리고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효과를 기대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건 안 오고 뭐 진퇴양난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.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앵커님께서 지금 얘기하셨지만은 로 랜딩에 대한 기대는 아마 이런 배경이 되는 것 같고요. 그동안 뭐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정책 금리를 올렸던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비와 투자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하반기나 아니면 좀 길어지면 내년 초가 되면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자, 그리고 이번 23일이죠. 그 현지 시간으로 23일에 미국의 작년 4분기 성장률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. 네네. 그거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? 지금 잠정치로는 전분기 대비 0.7% 그리고 연율로 같은 속도로 쭉 갔을 때 1년 지나면 한 2.9%로 발표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시장 주요 IB들을 보면 전기 대비 연율로 봤을 때 한 2.5%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작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지난 4분기의 성장률이 아니라 이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.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는 생각보다 좀 뜨거운 것 같은데 뭐 침체 안 오는 거 아니냐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쭉 보면
뭐 전기 대비 성장률로 본다고 하면 지난해 3분기가 0.8% 그리고 4분기가 0.7 네. 그러면 올해 1분기는 한 0.5 그래서 성장이나 아니면 회복의 경기의 모멘텀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예, 아무튼 뭐 경기가 둔화되지 않고서는 지금 이 인플레 목표치에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사실 연준이 왜 이렇게 금리를 올리냐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공급 측 요인에 의해서 온 것이고 아니면 경제 외부 부분에서 온 건데 왜 이렇게 금리를 올리냐. 이렇게 볼 때는 사실 금리를 올리지 않고서는 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낮추는 방법이 없거든요. 그래서 수요를 죽이고 수요의 죽임에 대한 어떤 부작용으로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또 소비가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쿨다운 시킨다 또는 뭐 좀 약간 찬물을 끼얹어서 네. 온도를 식혀놔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 23일이죠. 그 금통위가 열리는데 당초 뭐 0.25%포인트 인상한다 이런 전망이 있다. 최근에 또 동결 예상이 많습니다. 특히 정부에서 예대금리 차라든지 물가 얘기를 자꾸 하면서 네네. 하는데 약간 부담스러울 텐데요.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예, 아무래도 뭐 미국이랑 달리 한국 경기 상황은 지금 뭐 생각보다는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네. 평가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우리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이 상당히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그동안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구조적으로 우리 가계부채가 많았던 부분들이 각 복합적으로 예. 작용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또 부진한 것도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그래서 지금은 한번 쉬어가는 그래서 이번에는 동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미국 물가가 스티키하다고 하면 연준이 이번 3월 달에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5월, 6월까지도 올리면서 예. 그 최종 금리 수준을 5.5%까지 올린다고 이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렇다고 보면 한국은행이 지금 3.5%의 기준금리를 유지를 하면 두 나라 간에 미국과 한국 간의 정책금리 차가 200bp 정도, 2%포인트 예. 차이 나거든요. 상당히 큰 격차입니다. 그래서 환율이나 대외 환경이 굉장히 좀 안 좋게 가서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간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건전성 문제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압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향후에. 그렇죠. 네. 자, 이번에 하느니 만약에 이제 예상대로 동결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달 중순이면 또 FOMC가 3월 FOMC가 네네. 열리는데 그때 올리게 되면 지금 현재 125bp의 격차가 최소 150bp가 되고 만약에 그때 0.5%포인트를 FOMC에서 올린다면은 175bp가 됩니다. 이거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? 그 점이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뭐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하면서 예. 속도 면에서 피보팅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예. 25bp를 올렸었는데 연준이 지난 2월에 이걸 다시 3월 달에 50bp를 올린다고 하면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거라고 이제 해서 신뢰성을 떨어뜨렸었는데 또 한 번. 한 달 만에 또 정책의 속도를 인상폭을 바꾼다고 하면 아마 연준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신뢰성이 굉장히 그렇죠.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오히려 연준의 입장에서는 물가 압력이 높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에 빅 스텝을 하는 것보다는 추가적으로 6월 달에 한 번 더 올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선택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추후에 나오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굉장히 높다고 하면 50bp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. 그럴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그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. 예. 자,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될 게 24일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이 됩니다, 벌써.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출구도 안 보이고 끝도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난 1년 이 전쟁이 남긴 그 흔적이라고 할까요? 뭐 그것과 러시아의 행보, 앞으로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첫 번째 질문은 이코노미스트로서 저 대답을 드릴 수 있고요. 두 번째 질문은
사실 전문성이 떨어져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예. 없을 것 같은데요.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전쟁 자체는 유럽의 그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예. 글로벌하게 에너지 위기를 또 만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서 공급 측에서의 물가 압력이 굉장히 높았던 점이 있었고요. 두 번째로는 사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서 글로벌 그 금융망에서 러시아를 배제하지 예. 않았습니까? 예. 스위프트망에서. 이러한 점은 어떻게 보면 향후의 글로벌 금융 질서에 있어서 여차하면 미국의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비슷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면에서 달러의 어떤 기축통화로서의 영향, 아니면 달러 미국 위주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재고, 이런 어떤 계기가 됐던 것도 될 수가 있겠고요. 세 번째로는 뭐 이와 관련돼 가지고 러시아와 중국, 뭐 이란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블록이 생기고 또 미국 위주의 또 서방 위주의 블록이 생기면서 그동안 있었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많이 이제 훼손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는 이 전쟁의 충격이 상당히 큽니다. 글로벌하게. 거의 이제 뭐 우리 경기 어떤 성장론을 보면 퍼머넌트 샥을 가져왔다라고, 그러니까 성장이 계속 가다가 한번 쑥 빠진 다음에 다시 리커버리 되지 않는 그런 충격을 가져오는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저희들 전망할 때는 그냥 상수로 보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디폴트 값으로 보고 나머지 변수 갖고 전망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겠네요. 자, 지금까지 KB국민은행 장재철 박사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